여보, 우리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비석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낡은 코트의 여인. 그 곁에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은 5살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지훈이 왔어. 나 씩씩하게 크고 있어.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숨어서 묘지를 닦던 늙은 묘지기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5년 전 죽은 내 아들의 어릴 적 모습과 소름 돋게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내 핏줄이 살아있었다니. 하지만 감격도 잠시, 며느리와 손자의 숨통을 조여오는 악마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짓밟으려 한 이 힘없는 늙은 묘지기가 사실 수천억을 주무르는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굵게 패인 손등으로 차가운 비석에 묻은 진흙을 천천히 닦아내자 5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외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천억 원의 태성그룹 회장직을 모두 내려놓고 이 초라한 추모공원의 은둔형 묘지기로 숨어든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석에 박힌 흑백 사진을 어루만지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들아, 이 못난 애비가 또 왔다. 가난한 집안의 여자와 얽혔다고 내 뺨을 치고 매몰차게 내쫓았던 나를 절대 용서하지 마라.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널 먼저 떠나보냈구나. 가슴을 쥐어뜯듯 치며 차가운 묘역의 낙엽을 미친 듯이 쓸어 모으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아들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빗자루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태성그룹의 하나뿐인 후계자가 볼품없는 여자와 엮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제 오만함이 결국 핏줄을 사지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지독한 죄책감에 5년간 단 한 번도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아 얼굴 절반이 덥수룩한 백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잔뜩 묻은 숯검정과 흙먼지까지 더해져 과거 태성그룹 회장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서 묘역관리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감, 또 거기서 농땡이 피우고 있습니까? 명절 다가와서 사람들 미어 터지는데 쓰레기 안 치우고 뭐 하는 거요? 화들짝 놀란 저는 빗자루를 고쳐 쥐고 굽은 허리를 더욱 깊숙이 숙이며 조아렸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지금 막 주변 쓰레기를 다 치우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코를 쥐어진 채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옷꼬라지 좀 보쇼. 참배객들 오면 냄새난다고 관리소로 민원 들어오니까 당장 구석으로 안 비켜요. 한 번만 더 눈에 거슬리면 당장 쫓아낼 줄 아쇼.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비석 주변만 마저 닦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굽은 등을 보이며 쓰레기를 줍는 것만이 자식을 잃은 못난 아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 믿으며 허겁지겁 자리를 피하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서운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묘역의 마른 낙엽들이 이리저리 뒹구는 좁은 산길 아래로 낡은 코트를 입은 젊은 윤서연이 조그만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윤서연은 몹시 지친 기색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제 아들의 묘지 앞에 멈춰 서더니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심히 고개를 돌려 다른 구역으로 자리를 비켜주려던 저는 윤서연의 치맛자락을 꽉 쥐고 서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켜며 쥐고 있던 빗자루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 작은 아이는 40년 전 제가 품에 안고 달래던 제 아들의 어릴 적 모습과 쌍둥이처럼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매와 오뚝한 코는 물론이고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을 때면 아랫입술을 꾹 무는 버릇까지 완벽하게 일치해 온몸의 핏기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커다란 참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주체할 수 없이 떨리는 두 손으로 입을 강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 터져 나오며 뜨거운 눈물이 숯검정 묻은 주름진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이 차가운 비석을 두 손으로 부둥켜 안고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이제야 와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지훈이 많이 컸죠? 당신 쏙 빼닮아서 얼마나 의젓하고 착한지 몰라요. 당신 없이 혼자 낳아서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지훈이 웃는 얼굴 하나 보면서 악착같이 버텼어요. 윤서연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며 쏟아내는 흐느낌이 텅 빈 묘역에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아이 김지훈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윤서연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자꾸 울면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속상해하잖아. 내가 엄마 지켜줄 거니까 눈물 뚝 그쳐, 응? 김지훈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찬바람을 타고 날아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미친 듯이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지훈이 비석에 새겨진 제 아들의 흑백 사진을 향해 두 손을 배꼽에 모으고 서툴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빠, 지훈이 왔어. 나 매일매일 병원 가서 주사도 잘 맞고 밥 투정도 안 하고 씩씩하게 크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도 거기서 밥 잘 먹고 아프지 말아야 해. 알았지? 김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딸기맛 사탕 하나를 꺼내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인데 아빠 혼자 있을 때 심심하면 먹으라고 줄게. 엄마가 아빠는 단 거 엄청 좋아한다고 했거든. 그 작은 손짓과 말투 하나하나가 잃어버린 제 아들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김지훈이 신은 다해진 운동화 밑창과 훌쩍 짧아진 낡은 바짓단을 유심히 바라보며 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장난감도 아깝지 않았던 내 아들의 핏줄이 고작 100원짜리 사탕 하나를 최고로 여기며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윤서연이 김지훈의 작은 몸을 품에 꽉 끌어안으며 비석을 향해 다시 한번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돈이 없어서 우리 지훈이 겨울 점퍼 한 벌 못 사주는 못난 엄마예요. 당신 아버님, 그 무서운 태성그룹 회장님 찾아가서 우리 지훈이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그렇게 매몰차게 내친 분이 우리 지훈이를 받아줄 리 없잖아요.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우리 아이 꼭 살려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줘요. 윤서연이 가슴을 쾅쾅 치며 원통한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이 몹쓸 애비를 용서해라. 저는 바닥에 차가운 흙을 손톱이 깨지도록 쥐어뜯으며 속으로 끝없이 사죄하고 또 사죄했습니다. 윤서연이 낡은 코트 소매로 젖은 뺨을 거칠게 닦아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김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늦었다. 엄마 식당에 저녁 출근해야 하니까 이제 아빠한테 인사하고 가자.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우리 지훈이 감기 걸리겠다. 김지훈이 비석을 향해 손을 힘차게 흔들며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안녕. 나중에 엄마랑 또 올게. 아빠 사랑해. 윤서연이 김지훈의 손을 꽉 잡고 돌아서서 가파른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굽은 뒷모습이 점차 묘역 아래로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헐떡이는 숨을 간신히 몰아쉬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저 아이를 보낼 수는 없어. 내 핏줄을 저렇게 고생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참나무 뒤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와 흙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멀찍이 거리를 둔 채 두 사람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내 핏줄이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에 거대한 불씨를 던져주었습니다. 앞서 걷던 윤서연이 매서운 바람의 기침을 심하게 하며 김지훈의 얇은 옷깃을 목 위까지 단단히 여며주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춥지? 낡은 옷 하나로 버티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식당 가면 따뜻한 국물에 밥 말아줄 테니까 조금만 참자. 김지훈이 윤서연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손잡고 걸으니까 하나도 안 추워.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해맑은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와 제 귓가에 닿을 때마다 굵은 눈물방울이 작업복깃을 적셨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를 숨기며 그 작은 두 그림자를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 굽은 허리를 펴고 쟁걸음을 쳤습니다. 산 밑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목에 다다랐을 때 앞서가던 윤서연이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춰 섰습니다. 윤서연이 무언가 큰일이 난 듯 다급하게 낡은 숄더백 안을 뒤지기 시작하며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어떡해. 지훈아, 엄마 다이어리가 담긴 가방을 비석 밑에 묻어두고 오는 걸 깜빡했어. 그 안에 우리 지훈이 병원 서류랑 진짜 중요한 게 다 들었는데 어쩌지. 윤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적막한 숲속에 울려 퍼지자 좁은 간격을 두고 그들을 뒤쫓던 제 발걸음도 가자리에 딱 굳어버렸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산길 한가운데서 멈춰선 윤서연이 급히 몸을 돌려 묘지기 복장을 한 채 굳어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윤서연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급한 발걸음으로 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혹시 묘역 관리하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정체가 탄로 날까봐 두려워 황급히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묘지 주변에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윤서연이 김지훈의 작은 손을 제 앞으로 살며시 밀어넣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습니다. 제가 남편 산소에 아주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와서요. 산길이 험해서 아이가 다칠까봐 그러는데 딱 5분만 우리 지훈이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덜덜 떨리는 거친 손을 내밀어 김지훈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김지훈이 제 숯검정 묻은 더러운 손을 피하지 않고 두 손으로 꼭 쥐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손 엄청 따뜻해요. 우리 엄마 손처럼 꽁꽁 안 얼었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핏줄의 온기에 온몸이 감전된 듯 짜릿한 전율이 일었고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윤서연이 굽은 제 허리를 보며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금방 뛰어갔다 올 테니까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윤서연이 가파른 산길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헐떡이며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김지훈의 낡은 운동화에 묻은 진흙을 털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라고 했지. 산에 올라오느라 다리 아프지 않았어?
김지훈이 고개를 힘차게 가로저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아빠 보러 가는 길이라서 기분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우리 아빠 집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김지훈의 동그란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매일 쓸고 닦고 지켜주고 있단다. 김지훈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아까 비석에 올렸던 것과 똑같은 딸기 맛사탕 하나를 꺼내 제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빠 혼자 안 무섭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아끼는 건데 할아버지 드실래요? 천진난만한 김지훈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자 저는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잠시 후 흙투성이가 된 낡은 방수 주머니를 품에 안은 윤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이가 떼쓰지 않았나요? 저는 황급히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의젓하고 착한 아이더군요.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윤서연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김지훈의 손을 잡고 바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팽개쳐 둔 채 낡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멀찍이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의 뒤를 조심스럽게 밟기 시작했습니다. 모자의 뒤를 쫓아 도착한 곳은 재개발이 임박해 가로등마저 절반이 꺼져 있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판자촌 골목이었습니다. 사방에 금이 간 담벼락과 지붕 위로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들이 동네의 빈곤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윤서연이 녹슨 철문을 열고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너머로 윤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엄마 식당 늦어서 빨리 가봐야 해. 문 꼭 잠그고 이불 덮고 있어. 누가 문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김지훈이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조심히 다녀와. 텔레비전 보고 얌전히 기다릴게. 윤서연이 냉기도는 단칸방에 아이를 홀로 뉘어놓고 곧바로 인근의 낡은 국밥집 주방으로 허검지건 뛰어가는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여 국밥집 유리창 너머로 윤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윤서연은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손님들의 상을 치우고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박박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과 독한 세제에 짓무른 윤서연의 손마디는 벌겋게 부어올라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윤서연의 고단한 노동을 보며 저는 가슴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천박한 여자라 욕했던 내 입을 찢어버리고 싶구나. 저 가녀린 몸으로 내 핏줄을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세상과 싸우고 있었어. 밤이 깊어질 무렵 식당 앞 좁은 도로로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험악한 인상의 양복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국밥집 안으로 거칠게 난입했습니다. 사내들의 무리를 이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선 우두머리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분노로 이가 갈려 턱관절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바로 과거 제 아들의 사업 기술을 가로채어 빚더미에 앉게 하고 끝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전 동업자 최동철이었습니다. 악랄한 사채업자가 된 최동철은 유리창 너머에 덥룩한 수염을 기른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짜고짜 식당 테이블을 걷어차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뚝배기와 접시들이
바닥으로 산산조각이 나며 박살났습니다. 놀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치자 최동철이 뱀 같은 눈으로 윤서연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윤서연. 내 남편 놈이 뒤지면서 남긴 빚 언제까지 이자만 찔끔찔끔 갚을래? 원금이 벌써 2배로 불어난 거 몰라. 당장 돈 내놔. 윤서연이 깨진 뚝배기 파편이 널브러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식당 사장님한테 갑을 받아서 이번 달 이자 꼭 맞출게요. 우리 지훈이 심장 수술비로 모아둔 돈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최동철이 윤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위로 끌어올리며 악마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술비? 빚쟁이 주제에 새끼 병원비 챙길 정신은 있나 보지? 당장 돈 안 갚으면 내년 장기를 팔든 그 어린 놈의 새끼를 섬마을에 팔아버리든 해서 싹 다 걷어갈 거니까 알아서 해. 윤서연이 최동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우리 지훈이는 안 돼요. 제가 피를 뽑아서라도 뼈를 깎아서라도 돈 만들어 올 테니까 아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최동철이 구둣발로 윤서연의 어깨를 퍽 소리가 나도록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시끄러워. 당장 내년 주머니에 있는 돈부터 다 꺼내. 저는 당장이라도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가 최동철의 목통을 물어뜯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쥔 채 앞으로 나서려던 제 발걸음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을 대동한 폭력 사태 앞에서 힘없고 병든 72세 늙은 묘지기의 육신으로는 윤서연을 지켜낼 수 없음을 뼈저리게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제 정체만 탄로나고 오히려 윤서연과 김지훈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동철이 윤서연의 앞치마 주머니를 뒤져 오늘 하루 종일 불판을 닦아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마저 모조리 털어갔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이자 1,000만 원 안 가져오면 내 아들놈 숨통부터 끊어놓을 줄 알아. 최동철이 윤서연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수아들을 이끌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윤서연이 찢어진 앞치마를 부여잡고 서럽게 오열하는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최동철의 고급 승용차 번호판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차량의 붉은 후미등을 노려보며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제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최동철 내놈이 내 핏줄의 눈물에서 피를 짜냈으니 나는 내 놈의 뼈를 갈아 마셔버리겠다. 치밀하고 완벽하게 저놈들을 지옥 밑바닥으로 처박아 파멸시켜버리겠어. 저는 뒤돌아서서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이 모든 끔찍한 채무의 전말을 파헤치고 며느리와 손자를 구출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머릿속이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특이 무섭게 추모공원 인근에 허름하고 비좁은 골목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윤서연과 김지훈에게 얽힌 채무의 전말을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빛바랜 간판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흥신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 매캐한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죽이 다 벗겨진 소파에 누워있던 흥신소 소장이 귀찮은 듯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웬 노인네가 남의 영업장을 함부로 쳐들어오고 난리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작업복 안주머니를 뒤져 지난 5년간 굶어가며
모아둔 쌈짓돈 뭉치를 책상 위로 털어놓았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 다발을 본 흥신소 소장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이며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오호, 묘지기 영감님 치고는 제법 돈을 모아두셨네. 그래, 도대체 무슨 대단한 뒷조사를 원하시길래 피 같은 돈을 다 들고 오셨어? 흥신소 소장이 손가락에 침을 발라 지폐를 빠르게 세며 능글맞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제 국밥집에서 행패를 부린 최동철이라는 사채업자와 빚을 지고 있는 윤서연이라는 여자의 모든 과거를 캐주시오. 특히 윤서연이 데리고 있는 아이가 정말 내 죽은 아들의 핏줄이 맞는지 당장 확인해 주시오. 제 단호한 목소리에 흥신소 소장이 콧방귀를 뀌며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진작에 윤서연에 대해 물어보러 올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동네 바닥에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 여자 이야기라면 굳이 며칠씩 조사할 필요도 없지. 흥신소 소장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이 봉투 안에 영감님이 궁금해하는 그 잘난 며느리의 실체가 아주 낱낱이 들어있으니까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보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입구를 뜯어내자 몇 장의 사진과 병원 기록지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종이를 주워드는 제 손끝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서류에는 윤서연이 제 아들을 만나기 전부터 숱한 남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윤서연이 내 아들을 속였다는 말이요? 제가 서류를 구겨쥐며 소리치자 흥신소 소장이 책상 위로 몸을 쑥 내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영감님 아들이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던 거지. 윤서연 그 여자는 원래 돈 많은 집안 아들들만 골라서 꼬셔낸 다음 임신을 무기로 돈을 뜯어내는 아주 악질적인 전문 사기꾼입니다. 그 증거로 저기 떨어져 있는 유전자 검사지 끄트머리나 똑똑히 읽어보죠. 흥신소 소장의 말에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떨어진 하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맨 아래쪽에는 붉은색 글씨로 친자불일치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의 얼굴은 내 아들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단 말이오. 제가 종이를 흔들며 악을 쓰자 흥신소 소장이 라이터를 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눈깔만큼 간사하고 속기 쉬운 게 어딨습니까? 영감님이 자식 잃고 혼자 늙어가다 보니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꼬마 하나 보고 자기 핏줄이라고 헛것을 본 거요. 김지훈 그 꼬마는 절대 영감님 아들의 핏줄이 아닙니다. 흥신소 소장의 화게 찬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며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렸습니다. 책상을 부여잡고 간신히 버티고 섰지만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볼 이성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내 손으로 핏줄을 내쫓아 죽게 만들었다는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또 속을 뻔했어. 내 핏줄이 아니었는데 또 그 가짜 희망에 매달려 버림받을 뻔했어. 자식을 잃고 미쳐버린 고통을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나약한 내면이 제 눈과 귀를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들고 있던 서류를 북북 찢어 허공에 거칠게 흩뿌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내 아들은 죽었어. 내 핏줄은 이 세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매캐한 연기 속을 맴돌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흥신소 문을 박차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후두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로 변해 제 덥룩한 백발과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입술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추모공원을 향해 미친 듯이 걸었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고 굽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파른 산길을 기어올라 제 아들의 묘비 앞에 도착한 순간 그대로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비석을 두 팔로 부둥켜 안고 짐승 같은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아들아, 이 못난 애비가 미쳐서 헛것을 보았다. 네가 아니었는데, 내 핏줄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요망한 여자의 눈물에 또 속아 넘어갈 뻔했구나. 차라리 날 데려가라. 혼자 남겨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단 하루도 더 숨을 쉬고 싶지 않다. 이 말을 비석에 쾅쾅 찌으며 바닥에 진흙을 양손으로 쥐어뜯어 허공에 던졌습니다. 스스로 희망의 싹을 무참히 잘라내며 지독한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도망치기로 작정했습니다. 한참을 빗속에서 오열하던 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우고 묘역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내 나는 퀴퀴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먼지 쌓인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구석에 널브러져 있던 몇 벌 되지 않는 더러운 작업복과 수건을 닥치는 대로 가방 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 저주받은 추모공원도 거짓된 희망도 다 끝이야.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목숨줄을 끊어버릴 것이다. 지퍼를 신경질적으로 올려닫은 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가방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거칠게 닫고 밖으로 나오자 거센 비바람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발길을 돌려 산을 내려가려던 찰나 마지막으로 아들의 묘지에 자라난 잡초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 내 놈 집 청소는 이 애비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떠나마.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빗자루 옆에 뒹굴고 있던 녹슨 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미친 사람처럼 비석 주변의 잡초와 흙을 거칠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다. 다음 세상에서는 절대 나 같은 애비를 만나지 마라.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며 제 얼굴과 옷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멈추지 않고 호미를 세차게 내리찍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흙 속을 파고들던 호미 끝에 무언가 단단한 물체가 걸리며 둔탁한 소리가 비바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깡! 저는 놀라 호미를 멈추고 빗물을 닦아내며 푹 파인 구덩이 속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검은 흙 사이로 낡고 두꺼운 플라스틱 방수 상자의 모서리가 기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진흙을 파헤치고 묵직한 방수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윤서연의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고 빗물에 씻겨 내려간 투명한 뚜껑 너머로 두꺼운 수첩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헐떡이는 숨을 뱉어내며 상자의 잠금 장치를 거칠게 풀고 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은 깨끗한 다이어리와 초음파 사진들, 그리고 병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병원 서류를 집어든 제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서류의 맨 위쪽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고 아래쪽 결과란에는
99.999% 친자 일치라는 붉은 도장이 쾅 찍혀 있었습니다. 발급기관은 다름 아닌 제가 세운 태성병원 흉부외과 센터였습니다. 친자 일치 지훈이가 정말 내 아들의 핏줄이란 건가? 숨통이 트이는 것과 동시에 흥신소 소장이 건넸던 서류가 완벽한 가짜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다이어리를 펼쳐 윤서연이 빼곡하게 적어내려간 글씨들을 미친 사람처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지훈이가 병원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지훈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대요. 수술비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내가 피를 팔아서라도 우리 아이 꼭 살려낼 거니까. 다이어리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잉크가 번진 눈물 자국 위로 처절한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신 동업자였던 최동철 사장님이 오늘 식당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당신 기술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빚을 뒤집어 씌우고 매일같이 이자를 내라고 협박해요. 심지어 뒷골목 흥신소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내 뒷조사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기꾼이라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지훈이가 당신 핏줄이 아니라는 소문을 퍼뜨리겠대요. 태성그룹 회장님이 혹시라도 지훈이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 가짜 서류를 들이밀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쫓아내려는 수작이에요. 하지만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훈이는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의 핏줄이니까요. 윤서연의 글귀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결국 다이어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짝! 이 멍청하고 비겁한 늙은이. 또 속았어. 또 그 간악한 놈들의 농간에 넘어가서 내 핏줄을 버릴 뻔했구나. 짝! 피가 터지도록 제 얼굴을 때리며 빗물 고인 웅덩이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고 흥신소 버러지 같은 놈의 말 한마디에 며느리를 창녀로 매도했던 제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매달 살인적인 사채 이자를 뜯기면서도 오직 내 아들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불판을 닦던 윤서연의 붉게 짓무른 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이 몹쓸 시애비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저는 진흙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방수 상자를 가슴 깊이 끌어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갑게 식어가는 제 심장 깊은 곳에서 시뻘건 분노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동철 내놈이 감히 내 아들의 기술을 훔치고 내 손자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어 흥신소 버러지를 동원해 내 눈을 가리고 내 핏줄을 능멸해. 저는 번쩍이는 번개빛을 받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흐리멍덩했던 두 눈빛이 과거 수천억의 기업을 호령하던 맹수의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다이어리와 서류를 챙겨 들고 묘역 구석의 컨테이너 박스로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짐 가방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방 한가운데 깔려있던 눅눅한 장판의 모서리를 잡고 신경질적으로 확 뜯어냈습니다. 시멘트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던 낡고 거대한 철제 금고가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금고 다이얼에 손을 올리고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돌렸습니다. 철컥. 무거운 파열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5년 전 제가 묘지기로 숨어들 때 봉인해 두었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 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어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녹색 불빛이 어두운 컨테이너 안을 비추자 저는 주저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태성그룹 비서실장 박진우입니다. 박 실장, 나다. 김태성이다. 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장난 전화치고는 질이 너무 나쁩니다. 내 목소리도 잊어버린 것이냐? 5년 전에 내가 스위스 은행에 묻어두라고 지시했던 차명 계좌 비밀번호를 대야 믿겠느냐? 제 호통의 수화기 너머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박 실장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살아계셨던 겁니까?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그룹 전체가 회장님을 찾느라 피가 말랐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짐승만도 못한 지옥 구덩이에서 아직 숨을 붙이고 살아 있었다.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박 실장이 통곡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헬기라도 띄우겠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몰아치는 비바람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당장 올 필요는 없다. 내 지시를 먼저 똑똑히 들어라. 네, 회장님. 무슨 지시든 내리십시오. 전부 다 따르겠습니다. 사흘 뒤가 내 아들 기일이다. 그때까지 나는 이 묘지기 노릇을 끝까지 마쳐야겠다. 사흘 뒤 오전 10시까지 대한민국 최고급 방탄 리무진과 태성병원 흉부외과 BVIP 의료진을 전부 대기시켜라. 흉부외과 최고 권위자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앰뷸런스에 태워 끌고 와라. 박 실장이 울음을 삼키며 빠르고 군기 잡힌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장에게 직접 지시하겠습니다. 다른 건 또 없으십니까? 그리고 내 손자와 며느리를 위협하는 쥐새끼들을 완벽하게 도륙낼 경호 인력을 싹 다 긁어 모아라. 사흘 뒤 추모공원 산 아래 숲속에 은밀히 숨겨두고 내 호출이 떨어질 때까지 대기시켜라. 내 핏줄의 눈물에서 피를 짜낸 놈들의 뼈를 발라버릴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룹의 모든 자본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박 실장의 맹세에 가까운 대답을 듣고 저는 거칠게 폴더폰을 닫았습니다. 전화기를 작업복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금고 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제가 태성그룹 회장직을 내려놓으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전 세계의 단 10장뿐인 검은색 티타늄 BVIP 카드였습니다. 카드의 서늘한 금속 촉감이 제 손바닥에 닿는 순간 지난 5년간 짓눌려 있던 거대한 권력의 감각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폭발적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향해 굽은 허리를 완전히 펴고 번쩍이는 카드를 쥔 채 어둠 속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사흘만 기다려라, 내 아가들아. 이 하레비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괴롭힌 악마들을 완벽하게 찢어발겨주마. 컨테이너 밖으로 거센 천둥 소리가 굉음을 내며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아들의 기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박 비서실장이 산 아래에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양복을 마다하고 여전히 흙먼지가 잔뜩 묻은 묘지기 작업복을 입은 채 산을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묘역을 치우는 이 초라한 모습 그대로 며느리 윤서연과 손자 김지훈 앞에 엎드려 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묘역 근처에 있는 커다란 비석 뒤에
웅크리고 숨어 두 사람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산 아래 숲속에는 태성그룹의 수많은 경호원과 검은색 대형 승용차들이 제 호출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파른 산길 위로 윤서연이 한 손에는 정갈하게 빚은 송편 도시락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김지훈의 손을 꼭 쥐고 올라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윤서연이 입은 낡은 코트는 며칠 전보다 더 얇아 보였고 김지훈의 코끝은 매서운 찬 바람에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김지훈이 아들의 묘비 앞에 다가가 주머니에서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 비석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빠, 지훈이 왔어. 오늘은 엄마랑 같이 아빠 주려고 엄청 맛있는 떡도 만들어 왔어. 나 밥도 엄청 많이 먹고 병원 가서 주사도 꾹 참고 잘 맞아서 이제 하나도 안 아파. 김지훈이 두 손을 배꼽에 모으고 꾸벅 절을 하자 윤서연이 도시락 뚜껑을 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송편이에요. 우리 지훈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꼬물꼬물 직접 빚은 것도 있으니까 꼭 맛봐요. 당신 혼자 춥고 외롭지 않게 우리가 매일매일 당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요. 윤서연이 비석의 먼지를 소매로 닦아내며 애써 쏟아지는 눈물을 참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식당 일이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주저앉고 싶지만 우리 지훈이 보면서 이 악물고 버티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핏줄 훌륭하게 키워낼 테니까 나한테 힘을 줘요. 비석 뒤에 숨어 그 절절한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막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윤서연이 비석 주변에 자라난 잡초를 뽑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몸을 돌린 사이였습니다. 비석 모서리에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던 장난감 자동차가 미끄러지며 경사를 타고 굴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돌며 흙바닥을 구르던 장난감 자동차는 제가 숨어 있는 커다란 비석 앞까지 굴러와 제 낡은 작업화 코에 탁 부딪히며 멈춰 섰습니다. 내 자동차 굴러간다. 김지훈이 장난감 자동차를 줍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와 굽은 비석 뒤로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장난감을 주우려던 김지훈의 맑은 두 눈과 덥눅한 수염에 덮인 제 붉어진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헛바람을 들이켜며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얼어붙은 다리는 땅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훈은 제 흉측하고 더러운 몰골을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장난감 자동차를 주워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저번에 내 손 잡아준 청소 할아버지다. 김지훈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흙 묻고 거친 제 두 손을 자신의 작고 따뜻한 두 손으로 포개어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혼자 안 무섭게 맨날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빠한테 할아버지 엄청 착하고 좋은 분이라고 떡도 나눠 먹으라고 다 말해줬어요. 김지훈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자 지난 5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심장의 둑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차가운 진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 불쌍한 내 강아지야. 저는 덜덜 떨리는 두 팔을 뻗어 김지훈의 작은 몸을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김지훈의 어깨에 숯검정이 묻은 얼굴을 파묻고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로 아이의 낡은 옷깃을 흠뻑 적시며 통곡했습니다.
산속에 메아리치는 제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놀란 윤서연이 잡초를 뽑다 말고 황급히 비석 뒤로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거기서 낯선 분한테 안겨서 뭐해? 윤서연이 저와 안겨있는 김지훈을 떼어놓으려 다급하게 다가오다 제 얼굴을 정면으로 본 순간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서연과 흔들리는 시선을 맞췄습니다. 덥룩한 백발과 수염 너머로 드러난 제 눈매와 깊게 파인 주름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윤서연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은 남편의 유품인 낡은 가족사진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태성그룹 회장의 위압적인 얼굴과 눈앞에 늙고 초라한 묘지기의 모습을 완벽하게 겹쳐냈습니다. 설마 아버님? 태성그룹 회장님 맞으십니까? 윤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끌어안고 있던 김지훈을 살며시 놓아주고 차가운 묘역 바닥에 납작 엎드려 이마를 쾅쾅 찧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천하의 몹쓸 애비다. 너희들을 그 모진 비바람 속으로 매몰차게 내치고 내 새끼마저 빗길에 죽게 만든 천벌을 받을 죄인이다. 제가 바닥에 진흙을 양손으로 쥐어뜯으며 피 맺힌 절규를 토해내자 윤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아버님이 이런 곳에? 윤서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의 충격을 받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땅에 댄 채로 윤서연을 향해 처절하게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 못난 시애비를 당장 죽여다오. 눈이 멀고 귀가 먹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나를 평생 저주하고 원망해라. 너희들이 그 사채업자 놈들한테 피눈물을 흘리며 뜯길 때 나는 나 혼자 마음 편하자고 이 산속에 숨어 비겁하게 도망쳐 있었다. 어제 흥신소 놈이 건넨 가짜 서류에 속아 너를 창녀라 의심하고 내 핏줄을 부정할 뻔한 쓰레기 같은 놈이 바로 나다. 서연아, 네가 땅에 묻어둔 다이어리를 보고 나서야 내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서연아. 제 처절한 사죄에 윤서연이 바닥을 기어와 제 거칠고 흙투성이가 된 두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아버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혼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신 거예요? 윤서연은 5년 동안 쌓였던 피 맺힌 원망과 가난의 한을 쏟아내는 대신 저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버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그저 우리 지훈이 한 번만 품에 안아주시기를 매일 밤 하늘에 기도했어요. 지훈이 아빠도 하늘에서 아버님이 자기 곁을 5년이나 말없이 지켜주신 걸 알고 진작에 다 용서했을 거예요. 이제 그만 바닥에서 일어나세요, 아버님. 윤서연의 그 한없이 따뜻하고 넓은 마음에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윤서연의 손을 마주 잡은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독하게 옭아매고 있던 5년간의 핏빛 원망은 차가운 묘지 위에서 서로의 뜨거운 눈물로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지훈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젖은 뺨을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청소 할아버지가 우리 진짜 할아버지였어? 우와, 나도 이제 할아버지 생겼다. 할아버지 울지 마. 내가 씩씩하게 커서 이제 할아버지도 매일매일 지켜줄게. 천사 같은 내 핏줄의 목소리에 저는 김지훈과 윤서연을 한 품에 와락 끌어안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포효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할애비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내 평생을 바쳐 일군 태성그룹의 모든 돈과 힘을 다 써서라도 세상에 어떤 놈도 다시는
내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철저하게 부숴버릴 것이다.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거대한 응어리가 녹아내리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벅찬 환희와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정체를 깨닫고 부둥켜 안아 뜨거운 온기를 나누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품에 안겨 환하게 웃던 김지훈이 갑자기 눈동자를 뒤집으며 작은 가슴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헉헉? 김지훈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새어나오더니 아이의 붉었던 입술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지훈아, 왜 그래? 지훈아. 윤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거세게 흔들었지만 김지훈의 얇은 목은 힘없이 뒤로 꺾여버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숨이 안 쉬. 김지훈이 희미한 목소리로 저를 애타게 부르더니 제 품 안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차가운 잔디밭 위로 힘없이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지훈아, 안 돼. 눈 좀 떠봐, 지훈아. 윤서연이 잔디밭에 고꾸라진 김지훈을 부둥켜 안고 하늘이 무너져라 비명을 지르며 아이의 뺨을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저 역시 사색이 되어 김지훈의 파랗게 질린 입술 위로 귀를 가져다 댔지만 아이의 숨소리는 짐승의 헐떡임처럼 거칠고 위태로웠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끔찍한 공포가 저를 덮쳤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내 손자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윤서연을 밀쳐내고 바닥에 쓰러진 김지훈을 단숨에 번쩍 업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산 밑에 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무조건 뛰어야 한다. 저는 김지훈의 축 늘어진 두 팔을 목에 꽉 감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가파른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늙고 병든 육신은 금방이라도 무릎이 부서지고 숨통이 끊어질 듯 비명을 질러댔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핏줄을 기필코 살려내야 한다는 하레비의 처절한 본능과 도끼가 초인적인 아드레날린을 뿜어내며 제 다리를 미친 듯이 아래로 밀어붙였습니다. 지훈아, 조금만 버텨라. 이 하레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살려낼 것이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뾰족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오직 김지훈이 다치지 않게 몸을 웅크리며 산비탈을 굴러가듯 뛰어내려왔습니다. 추모공원 입구에 다다르자 울창한 숲속에 은밀히 대기하고 있던 박 비서실장과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실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를 업고 달려오는 제 몰골을 보고 사색이 되어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잔말 말고 당장 태성병원 응급실로 차 돌려. 지훈이 숨이 넘어간다. 빨리. 제 섯을 퍼런 사자 후에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최고급 방탄 리무진의 뒷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윤서연과 저는 김지훈을 안고 리무진 뒷좌석에 미친 듯이 뛰어올랐고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의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불과 10분 만에 대형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저는 김지훈을 안고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 당장 튀어나와. 내 새끼 살려내라. 제가 피투성이가 된 발로 응급실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황급히 카트를 밀고 달려와 김지훈을 눕혔습니다. 응급실 한가운데서 윤서연과 제가 숨을 헐떡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가 심장 제세 동기를 아이의 작은 가슴에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충격음과 함께 아이의 몸이 허공으로 튀어오를 때마다 윤서연은 제 팔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몇 번의 처절한 응급처치 끝에 간신히 심장 박동기가 희미한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의사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아이의 선천성 심장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판막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인공 판막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수술실 비워둘 테니 원무가 가서 당장 수술 보증금부터 결제하고 오세요. 의사의 절망적인 진단에 윤서연이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고 원무과 직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가왔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 수술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수술 보증금 5천만 원을 당장 결제하셔야 수술방을 열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윤서연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을 박박 기어 원무과 직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당장 가진 돈이 턱없이 부족해요. 하지만 제 심장을 떼어 팔아서라도 간을 팔아서라도 병원비 무조건 갚을 테니까 제발 수술실 먼저 열어주세요. 우리 아이 죽어요. 윤서연이 눈물범벅이 되어 피가 나도록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빌었지만 원무과 직원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선입금이 없으면 수술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어서 돈부터 마련해 오세요. 윤서연은 미친 사람처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가방을 뒤집어 엎고 속주머니 밑바닥에 실로 꿰매어 꽁꽁 숨겨두었던 두툼한 비닐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윤서연이 피를 팔고 파출부 일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꼬깃꼬깃한 현금과 만원짜리 지폐들이 한 움큼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먼저 받아주세요. 제가 전세 보증금 빼서라도 내일까지 무조건 다 채워 놓을게요. 윤서연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폐 뭉치를 원무과 직원에게 내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리더니 최동철과 그의 수하들이 흙발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런 미친년, 내가 그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흥신소의 미행으로 윤서연의 동선을 파악한 최동철이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달려와 윤서연의 손에 들린 돈다발을 낚아채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윤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흩어진 돈을 긁어 모으려 했지만 최동철의 더러운 구둣발이 윤서연의 손등과 지폐뭉치를 자비 없이 짓밟았습니다. 아, 사장님 안 돼요. 그 돈은 우리 지훈이 살릴 마지막 수술비란 말이에요. 제발 돌려주세요. 윤서연이 최동철의 구두를 끌어안고 처절하게 매달렸지만 최동철은 코웃음을 치며 윤서연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내년 새끼가 뒤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내 남편 놈 빚부터 갚으란 말이다. 최동철이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윤서연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당장 돈 못 갚겠으면 이 신체 포기각서에 지장 찍어. 내년 눈깔이랑 콩팥 다 팔아서라도 이자 받아낼 테니까. 그 끔찍한 만행을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동철의 멱살을 틀어주며 악을 썼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당장 그 더러운 발 치우지 못해. 최동철이 멱살이 잡힌 채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덥룩한 수염과 피투성이 몰골의 저를 여전히 묘직이 노인네라 생각하고 비릿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미친 영감탱이가 돌았나? 뒤질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최동철이 거친 소나기로 제 멱살을 맞잡더니 있는 힘껏 밀쳐내어 옆에 있던 철제 수액거리대 위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쾅! 아는 파열음과 함께 수액병들이 와장창 깨지며 바닥에 뒹굴었고 제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윤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오려 했지만
최동철의 수하들이 윤서연의 팔을 꺾어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최동철이 구둣발로 피 묻은 현금 봉투를 질겅질겅 밟으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식어가는 김지훈의 카트를 가리켰습니다. 윤서연 선택해. 각서에 지장 찍고 내년 장기를 적출하든지 아니면 내 새끼 숨통 끊어지는 거 구경하든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저는 점점 식어가는 김지훈의 파란 얼굴과 윤서연의 처절한 절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지난 5년간 숨겨두었던 맹수의 이빨을 완벽하게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차가운 응급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놈이 내 손자의 목숨을 담보로 흥정을 해? 제 입에서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섬뜩한 쇳소리가 흘러나왔고 최동철이 주춤하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대충 문질러 닦으며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 입에서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섬뜩한 쇳소리가 흘러나오자 최동철이 눈살을 찌푸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미친 영감탱이가. 빨리 가서 돼질 자리나 알아봐. 저는 최동철의 헛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찢어진 작업복 안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검은색 티타늄 카드를 꺼내어 원무과 데스크 위로 있는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깡 하는 서늘한 금속 파열음이 응급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 병원 재단 이사장 당장 튀어 내려오라고 해. 제 섯을 펄은 사자후가 응급실 전체를 뒤흔들자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입이 일제히 다물어졌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데스크 위에 떨어진 카드를 집어 들여다 카드 표면에 새겨진 황금색 독수리 문양과 TAESUNG GROUP BVIP라는 글자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들고 있던 계산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급하게 인터폰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이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당장 응급실로 내려오셔야겠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최동철이 눈을 부라리며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미쳤나? 어디서 훔친 카드 쪼가리 하나 주워 들고 와서 허세를 부려. 최동철이 주먹을 높이 치켜들고 제 앞면을 향해 내리치려던 찰나였습니다. 기 응급실 앞 도로를 찢어놓을 듯한 굉음과 함께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병원 입구를 완벽하게 포위하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리며 박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수십 명의 태성그룹 최고급 경호원들이 응급실 유리문을 부술 듯이 밀치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이 피를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눈이 뒤집혀 소리쳤습니다. 저 버러지 같은 놈들 당장 바닥에 꿀려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훈련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최동철의 수하들에게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꺾고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아, 내 팔 부러진다. 응급실 바닥 곳곳에서 최동철 수하들의 뼈가 부러질 듯한 비명과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수하들이 단 10초 만에 완벽하게 제압당하는 모습을 본 최동철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부르라고. 박 실장이 성큼성큼 다가와 최동철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제 발밑으로 무릎을 꿇려버렸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더러운 주둥이를 나불대느냐. 그때 병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태성병원 재단 이사장과 흉부외과
최고 권위자들이 얼굴이 사색이 된 채 헐떡이며 뛰어내려왔습니다. 이사장과 의료진들은 흙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저를 확인하자마자 응급실 한복판에서 90도로 허리를 꺾어 깊이 조아렸습니다. 회 회장님, 감히 저희 병원을 찾아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마의 상처가 당장 BVIP 병동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사장의 말에 멱살이 잡힌 채 바닥에 꿇어앉아 있던 최동철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이 노인네가 태성그룹 회장이라고? 저는 이사장의 말을 무시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지훈을 가리키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상처가 문제가 아니다. 저기 누워있는 아이가 내 유일한 핏줄, 태성그룹의 후계자다. 당장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을 총동원해서 수술실로 옮겨라. 저 아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병원 문을 닫게 만들 것이다. 제 불호령이 떨어지자 이사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최우선 BVIP 수술실 열고 최고 권위자들 전부 투입해. 어서. 의료진들이 미친 듯이 카트를 밀고 수술실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윤서연도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카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처박혀 덜덜 떨고 있는 최동철과 눈을 맞췄습니다. 제가 최동철의 멱살을 거머쥐고 끌어올려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최동철, 내 얼굴을 똑똑히 봐라. 내 놈이 내 아들의 기술을 훔쳐 파산시키고 내 손자의 목숨줄까지 끊으려 했느냐.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제 차가운 속삭임에 그제야 최동철은 덥수룩한 수염과 피투성이 몰골 너머로 과거 자신을 동업자로 받아주었던 태성그룹 회장의 위압적인 얼굴을 완벽하게 겹쳐냈습니다. 회 회장님, 정말 태성그룹 회장님이셨습니까? 최동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공포에 질려 바지에 노란 오줌을 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깔이 멀어서 회장님과 귀하신 핏줄을 몰라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남편분 빚은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동철의 턱을 걷어차 바닥에 뒹굴게 한 뒤 구둣발로 그의 가슴팍을 짓밟았습니다. 빚을 탕감해? 내 놈이 감히 내 아들 목숨값과 며느리의 피눈물을 돈 몇 푼으로 퉁치려 들어? 박 실장. 네, 회장님. 저 버러지 같은 놈의 사체 장부와 과거 내 아들의 기술을 훔친 횡령 증거를 모조리 긁어모아 당장 검찰에 넘겨라. 단 1원의 숨겨진 재산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압류하고 저놈이 다시는 사회 바닥에서 빛을 보지 못하게 영원히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버려라. 명심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파멸시키겠습니다. 박 실장의 대답이 떨어지자 덩치 큰 경호원들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최동철의 팔다리를 붙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아,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응급실 바깥으로 최동철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수술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는 두 손을 모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윤서연이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저를 발견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자 저는 재빨리 다가가 윤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님, 우리 지훈이 무사하겠죠?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님. 윤서연이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오열하자 저는 윤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서연아.
이 할애비가 모든 힘을 다해 내 손자를 지켜낼 것이다. 다시는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으마. 피 말리는 수술이 진행되는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수술실 문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실 위에 붉은 불빛이 꺼지고 문이 열리며 땀범벅이 된 흉부외과 최고 권위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회장님, 수술은 아주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심장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기적 같은 선고에 저는 윤서연을 끌어안고 5년 만에 처음으로 환희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몸의 일부처럼 걸치고 있던 낡고 더러운 묘지기 작업복을 미련 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덥룩하게 얼굴을 덮고 있던 백발의 수염을 깔끔하게 면도하고 수십 년 만에 맞춰 입은 단정한 차콜색 맞춤 슈트를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숨을 죽이고 살던 초라한 묘지기 영감이 아니라 수천억의 기업을 이끌던 위풍당당한 태성그룹 회장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태성병원 최고급 BVIP 병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애비 왔다. 병상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던 김지훈이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할아버지, 와, 우리 할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 같아요. 저는 껄껄 웃으며 김지훈의 작고 따뜻한 몸을 한 품에 와락 끌어안고 뺨에 연신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김지훈의 심장 박동은 예전에 그 위태롭던 헐떡임이 아니라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릴 만큼 힘차고 건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던 며느리 윤서연도 최고급 캐시미어 원피스를 입고 화사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윤서연의 얼굴에서 그동안 짓눌려 있던 삶의 고단함과 그늘이 완벽하게 걷혀 있었습니다. 피가 맺히고 짓무르던 두 손은 병원의 집중 관리를 받아 다시 예전의 곱고 부드러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우리 지훈이 퇴원하는 날이구나. 다들 준비는 마쳤느냐? 제 물음에 김지훈이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려 자신의 배낭을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사주신 새 옷이랑 로봇 장난감 다 챙겼어요. 빨리 우리 아빠 보러 가요.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서 대기하고 있던 박 비서실장과 수십 명의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최고급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도착한 곳은 지난 5년간 저의 속죄와 눈물이 서려 있던 바로 그 추모공원이었습니다. 리무진에서 내린 저는 김지훈의 작고 따뜻한 손을 꽉 쥔 채 벚꽃이 만발한 언덕길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풍성한 백합꽃다발을 가슴에 품은 윤서연이 발걸음을 맞추며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저 멀리서 참배객들에게 굽신거리던 공원관리소장이 우리 일행을 발견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수십 명의 덩치 큰 경호원들을 대동한 대기업 회장이 바로 자신이 매일 구박하고 욕하던 그 늙은 묘지기 김영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사색이 되어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벌벌 떨며 길가 구석으로 물러나 90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저는 그런 관리소장을 향해 가볍게 눈인사만 건넨 채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묘역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에 낡고 초라했던 아들의 묘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억 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리석 가존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받고 있는 대리석 비석에는 제 아들의 이름 옆에 자랑스러운 내 며느리 윤서연과 내 손자 김지훈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비석 앞에 다가가 품에 안고 있던 새하얀 백합 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님이랑 지훈이랑 다 같이 왔어요. 이제 우리 가족 아무도 안 아프고 아무도 우리 괴롭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하늘에서 마음 푹 놓고 지켜봐줘요. 김지훈도 묘비 앞에 바짝 다가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 자동차를 비석 한가운데 올려놓으며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아빠, 나 병원에서 주사 엄청 잘 맞아서 심장 튼튼해졌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 괴롭히던 나쁜 괴물 아저씨들 다 쫓아내주고 튼튼한 집도 사줬어. 우리 할아버지 엄청 세고 멋있어. 김지훈의 해맑은 자랑에 저와 윤서연은 동시에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차가운 비석을 제 두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들아, 이 못난 애비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남겨준 이 눈부신 핏줄들을 이제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굳건하게 지켜낼 것이다.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더 따뜻하고 좋은 아비가 되어주마. 제 무언의 맹세를 들은 듯 어디선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비석 주변의 벚꽃잎들을 아름답게 흩날렸습니다. 윤서연이 시야가 흐려진 채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는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시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저희 지훈이 크는 모습 지켜보시면서 우리 세 식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윤서연의 따뜻한 위로에 지난 5년간 제 심장을 짓누르며 갉아먹던 참혹한 죄책감과 후회의 족쇄가 완벽하게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산산이 흩어지는 그 무거운 짐들을 느끼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맑고 따뜻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 평상으로 먼저 뛰어내려간 김지훈이 양손을 입에 모으고 깡총깡총 뛰며 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빨리 와서 도시락 먹자. 나 배고파요. 김지훈의 경쾌하고 활기찬 목소리가 묘역의 정적을 깨고 봄하늘 위로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윤서연과 마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윤서연도 제게 깊은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든든한 지팡이를 짚고 그 눈부신 내 손자와 나를 기다리는 며느리를 향해 힘차고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의 등 뒤로 새롭게 단장된 아들의 묘비가 따뜻한 봄 햇살을 가득 받으며 영원토록 꺼지지 않을 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해와 독선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뼈저린 후회 속에 살아가던 아버지가 마침내 남겨진 핏줄을 만나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과정이 참으로 가슴 뭉클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내리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네요. 모진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이를 지켜낸 며느리와 남은 생을 바쳐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한 할아버지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